안녕하십니까. 에너지정의행동 이현석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한동안 탈핵, 탈석탄,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아직 그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인지 지금까지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는지 그런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그림 먼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탈핵 또는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탈원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탈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에너지 정책을 세운다라는 뜻인 거죠.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에너지 정책을 해옴에 있어서 핵발전소를 더 많이 짓는 증핵 내지는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과는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탈핵 정책이 되는 것은 결국은 모든 핵발전소가 하나도 없는 핵발전소가 0이 되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가 핵발전소가 0이 되는 완전한 탈핵이 되는 거냐. 사실 지금까지 나왔었던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즉각 탈핵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녹색당의 경우에는 과거 선거에서 2030년도 탈핵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정의당 같은 경우는 2040년 탈핵을 얘기도 했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밝힌 탈핵 로드맵은 2079년 혹은 2082년도 탈핵입니다. 이 79와 82 사이가 생긴 것은 뭐냐면은 신고리 오르코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오르코기를 짓지 않는다면 2079년도에 완전히 탈핵이 되는 거고, 신고리 오르코기를 지금 현재는 건설을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2082년도에 가야 완전한 핵발전소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은요, 정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현재 있는 핵발전소들을 신규로 짓지 않으면서 기존에 있는 핵발전소가 수명이 끝나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탈핵을 하자는 거죠. 반면 즉각 탈핵이나 2030년, 40년 탈핵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급하게 내려가는, 요게 지금 2022년 그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탈핵을 한다거나 2030년도에 탈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존의 핵발전소의 수명과 상관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핵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논의를 하다 보면은 간혹가다 한수원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토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토론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언젠가는 탈핵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더 좋은 발전소가 나온다면 지금 쓰고 있는 핵발전소는 안 쓰지 않겠느냐? 그럼 당연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탈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한 100년쯤 지나면은 탈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탈핵인 거죠.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핵발전소에 에서 벗어나는 탈핵은 시간의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 안에 핵발전소에서 벗어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탈핵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사실 하다 보면은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한 개가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은 너무나 조급하다, 성급하다, 너무나 급진적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탈핵 진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2082년도가 되면은 나이가 몇 살이나 되시나요? 제 나이로는 100살이 넘어갑니다. 저는 그 탈핵을 볼 자신이 없어요. 예. 그때까지 살아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즉 살아생전에는 될 수 없는 아주 먼 미래의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막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시권 안에 우리가 좀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 기간 안에 탈핵을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들에서는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우리가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논의해보는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핵발전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매년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자료인데요.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업용 원자로, 핵발전소죠. 핵발전소의 개수와 그 설비 용량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1954년도 세계 최초의 핵발전소가 소련에서 가동을 시작한 이후로 핵발전소의 개수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정말 이 기울기가 엄청나게 가파를 정도로 늘어났지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86년도 구소련의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 이후에 늘어나는 핵발전소의 개수는 주춤하기 시작을 합니다. 꺾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후쿠시마 사고가 있는 2011년도까지 이 개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89년도에 420개이던 핵발전소의 개수가 사상 제일 많았던 때가 438개였습니다. 18개 정도가 늘어났지요. 굉장히 평탄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근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09년도 아랍에미리트에 핵발전소를 수출할 그 즈음 바로 요때입니다. 2008년, 9년 요때죠. 요때 한국도 이제 핵발전 수출 강국에 들어섰다면서 원자력 르네상스가 왔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실 저는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어딜 봐서 르네상스냐. 르네상스라는 것은 과거에 이때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탄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 봐서 르네상스냐 이런 비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상태에서 후쿠시마 2011년도 일본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생겼고 운영 중인 핵발전소의 개수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쥐가 빵 뜯어먹은 것처럼 딱 줄어들어 버렸죠. 일본에서만 후쿠시마 사고가 있기 전에 54개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었고요. 그것이 2013년도에 핵발전소 제로, 하나도 핵발전소가 가동되지 않는 상태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에 아베 정부는 한 개씩 핵발전소 재가동하는 것을 진행해서 현재까지 5개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근데 5개보단 많이 는 것 같죠? 보면은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새롭게 또 원자력 르네상스가 생기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계십니다. 이건 뒷부분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요. 자, 그럼 핵발전의 전체적인 발전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전력 중에서 약 30% 정도를 핵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는 어떨까요? 전 세계 평균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건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전력 생산 중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역사상 가장 많았던 때가 1996년도인데요. 전체 전력 중에 17.5%를 핵발전으로 생산했습니다. 이 이후로 계속 핵발전 생산량은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016년도 현재 기록은 10.5%, 그래서 약 10%대까지 떨어졌고요. 그럼 한국은 전 세계 평균보다 당연히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겠지요. 어느 나라에서는 핵발전소를 더 짓고 있고 그 발전소의 개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데 전체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핵발전이 아닌 다른 발전소를 더 많이 짓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는 것을 좀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어지고 있는 발전소는 핵발전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소입니다.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지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이제 잠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시적으로 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좀 일종의 착시 효과입니다. 중국이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어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를 가장 많이 짓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어느 정도로 많이 짓느냐?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근데 2등, 3등, 4등 합친 것보다 중국이 더 많이 짓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해안, 황해 쪽에 계속 핵발전소를 짓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마치 전 세계에서 막 다시 원자력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붐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시 효과라고 글을 썼는데요. 자, 이 지금 파란색 그래프는요. 지금 전 세계의 핵발전소가 그 해에 가동을 시작한 핵발전소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한 해에 20개 이상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체르노빌 사고를 거치면서 개수가 급격히 줄기 시작했고요. 후쿠시마 사고 등등을 전후로 해서는 아주 뚝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여기 지금 약간 황토색으로 보이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만 굉장히 핵발전소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이게 마치 르네상스처럼 보여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참고로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은 핵발전소만 많이 짓는 나라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도 많이 짓고 있는 나라고요. 재생에너지 싱그로 발전소 짓는 거 1등도 역시 중국입니다. 자, 반면 또 보시죠. 밑에 보이는 거는요. 그 해에 가동을 중단한 폐쇄시킨 핵발전소의 개수입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던 2011년도에는 일본에서 핵발전소 폐쇄가 많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핵발전소를 폐쇄했습니다. 독일도 수명이 남아 있었지만 조기 폐쇄를 했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해에만 20개 이상의 핵발전소가 조기 폐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 숫자로 놓고 보면은 줄어드는 경향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중국의 경향들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핵발전소 얘기를 할 때에 빠지지 않는 것이 결국은 이 핵발전소를 짓는 이유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짓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별로 전력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본 겁니다. 자, 보시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주요 나라들이고요. 그 나라에서 1974년도부터 지금 2014년도까지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산업용이고요. 그 위에가 주택용, 그 위에 노란색이 상업용. 이렇게 해서 기타 위에 있는 것들은 기타 등등등 해서 전력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그려본 겁니다. 1970년대 이후로 많은 나라들이 보시면은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던 추세를 다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2000년대, 2000년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 비교해 보시면은 증가세가 확연하게 꺾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냐? 전기를 더 쓸 일이 없는 겁니다. 경제도 좋지 않고요. 에너지 효율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에너지 절약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붐이 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도 보시면은 2010년도 이후로는 사실상 전력 수요가 이제 감소하고 있는 걸 보일 수 있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확연하게 전력 수요가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죠. 독일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수요가 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우리가 후쿠시마 얘기를 하면서 후쿠시마 이후에 전기가 부족하니까 일본이 이제 절전을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원래 후쿠시마 사고 이전부터 일본은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가 후쿠시마 사고가 생기면서 더 열심히 전기를 아낀 거죠. 프랑스 대표적인 핵발전 강국입니다. 전기가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역시나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과거처럼 전기를 펑펑 쓰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게 된 거죠. 자, 한국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경우는요, 참 정말 비약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전력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다른 나라에서 늘어났었던 것보다 기울기가 훨씬 더 급하게 늘고 있죠.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탈핵 내지는 탈석탄을 하기가 환경단체에서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전력 수요를 어떻게 맞추겠느냐라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보이고 있는 거죠. 확연하게 그래프가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거처럼 경제가 성장하면은 전기를 더 많이 쓸 거다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는 이걸 지금 보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있으실 겁니다. TV도 있으실 거고요.
냉장고, 세탁기 웬만한 집에 있으실 겁니다. 제가 보니까 냉장고도 그냥 냉장고만 있는 게 아니라 김치 냉장고 하나씩 있는 집들 많죠. 김치 냉장고 2개 있는 집도 봤습니다. 저는 에너지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4개까지 집에 냉장고를 갖고 계신 분도 봤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집에 냉장고를 10개, 20개 들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즉 자기 집에서 전기를 쓸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안 쓰던 인덕션 렌지 들어왔고요. 또 과거에 안 쓰던 어떤 기계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조선, 철강, 자동차 이런 것들이 주요한 것이지만은 이제는 솔직한 얘기로 중국에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에너지 다소비 업종보다는 좀 더 기술 집약적이고 좀 더 고부가가치를 내는 쪽으로 산업의 구조가 바뀌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력 수요가 과거처럼 늘어날 거냐?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전력 수요는 늘지 않거나 심지어 감소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에너지 전환을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전력 수요가 늘지 않으면 어차피 낡은 발전소, 옛날 발전소는 교체를 해야 되니까 낡은 발전소를 폐쇄하는 걸 바탕으로 신규로 짓는 발전소는 더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없는 발전소를 지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많이 제가 소개드리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전 세계에서 현재 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중국입니다. 앞서서 핵발전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미국하고의 격차가 이미 넘사벽수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매년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중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어지고 있는 풍력발전기의 절반이 중국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주요한 태양광 업체들이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그 기술의 격차나 또는 이미 활용도가 넘어가고 있죠. 미국 두 번째, 독일, 일본. 일본은 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엄청나게 그 재생에너지 양이 늘어났고요. 인도, 이탈리아, 한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래 순서상으로 7등이 아닙니다. 그래도 한국의 상황을 안 넣을 수가 없으니까 끼워서 넣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게 그냥 선진국, 과거에는 선진국들의 중요한 것으로만 얘기가 됐었는데 옆에 한번 그래프 보시죠. EU 28개국의 재생에너지 총량보다 브릭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릭스 5개 나라의 재생에너지 양이 더 많더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막 어떤 특별한 나라, 돈 많은 나라의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보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개발도상국일수록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벌써 20여 년째 OECD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재생에너지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해가 떠 있을 때밖에 못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풍력은 바람이 불 때밖에 못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기를 24시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나요? 고루고루 섞으면 됩니다. 자, 요게 지금 작년도 2016년도 5월 달에 독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 일입니다. 일시적으로 전체 전력 수요의 9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잘 안 보입니다만은 들쑥날쑥하고 있는 요 보라색 선이 그 시간의 전력 수요 양입니다. 보시면은 요 전력 수요 양에 요게 딱 거의 겹치게 되는 거죠. 밑에 보시면은 요거는 바이오매스, 그 위에 수력, 그 위에 풍력, 그리고 노란색이 태양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해가 떠 있을 때 참 희한하게도 저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는데요. 해가 떠 있을 때 인간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더 많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은 그때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 불 때는 풍력을 쓰고 해가 떠 있을 때는 태양광을 쓰고 이걸 고루고루 섞으면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로도 100%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비슷한 경우들은 해외에서는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대표적인데요. 2016년도 5월 달 얘기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전력 수요고 위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입니다. 보시면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 그 나라 포르투갈 전체 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이 재생에너지가 단순하게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전력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거죠.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시면은 OECD 국가들 가운데 대한민국은 전체 전력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2%로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년째 이 기록이 갱신이 안 되고 있고요. 여러 나라들이 보이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저는 나라마다 상황은 다 다릅니다. 당연하죠. 어느 나라는 재생에너지 날씨가 좋은 나라가 있고 기술이 좋은 나라가 있고 돈이 많은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들 나라보다 왜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낮은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그 결론은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정책이 지금까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다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시 이제 한국의 상황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죠.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소비의 증가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 전력 소비 추세인데요. 2010년도 한 해에만 좀 독특하게 튀었습니다. 당진에 있는 제철소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그 해에만 전력 소비가 확 늘어나 버렸죠. 어쨌든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정부의 정책은 이걸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2014년도 원래 초기에 정부의 예측은 전력 소비 증가율이 2.8%라고 예측했습니다만은 나중에 계획을 바꾸면서 3.4%로 더 늘렸어요. 자, 전력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니 발전소를 더 지어야겠죠. 그래서 발전소를 마구 더 지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력 소비 증가율이 0.6%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수요가 부풀려졌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8차 전력 수급 계획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 계획에서 잡았던 거 대비 12.7기가와트라고 그러는데요.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최근 지어지는 핵발전소 한 기가 좀 규모가 작은 거는 1기가와트고요. 신규로 막 지금 짓고 있는 거는 1.4기가와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1기가와트 기준으로 따지면은 핵발전소 12개에서 13개 정도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핵발전소 한 기당 요즘 짓는 비용이 3조 원에서 4조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거든요. 저만큼의 비용을 아낄 수도 있는 거고 반면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들에서는 현재 이런 것들을 재조정하는 일들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시골이 오르코기 공론화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의 뜻과 다르게 결론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고리 공론화 국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됐으면 좋았겠다고 보는데요. 과연 신고리 오르코기가 없으면 우리나라 전기가 부족하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체 전력 중에서 신고리 오르코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9%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름철이나 겨울철 전력 피크 때조차도 전력 예비율이 15%에서 20%까지 지금 현재 남고 있습니다. 즉 전체 발전소 중에서 15%나 20%가 피크 때도 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고리 오르코기는 전체 중에서 1.9%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이걸 굳이 지어야 되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좋았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이 부산과 울산 인근 지역이 인구 밀집 지역이라는 겁니다. 전체 다 합치면 34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곳은 이미 신고리 오르코기가 다 지어지게 된다면은 10기의 핵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저는 이 신고리 오르코기의 문제는 좀 다시 재검토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발전소가 남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그럼 누군가는 뭐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느냐? 예, 맞습니다. 손해를 보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간 발전사들 여기가 대표적인데요. 즉 전기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딘가는 발전소들이 가동을 안 하고 멈추고 있는 거죠. 그 누가 그 손해를 떠안고 있는 거냐? 가스 발전을 하고 있는 복합 화력 발전소들이 그 문제를 그대로 떠안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발전소들은 가동을 하고 있는 가동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들이 점점 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언론을 조금만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뭐 복합 발전에 대해서 밀렸고 적자가 나고 있고 이런 하락이 문제가 되고 있고 소위 얘기해서 죽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핵발전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저는 핵발전소를 짓는 건설을 하고 있는 또는 원자력계 또는 핵산업계라고 봅니다. 반면 핵발전소가 너무 많아지고 발전소가 너무 넉넉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적자를 보고 있는 데는 이런 민간 기업이거나 또 이 적자는 당연히 또 전기요금으로 보존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많이 나오는 질문이라서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즉 태양광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재생에너지를 하려면은 여의도에 뭐 몇 배의 땅이 필요한데 국토가 조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도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재생에너지 계획은 2030년도까지 재생에너지를 20%를 채우는 계획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또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든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간다면 이게 면적이 얼마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직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합니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전체 중에서 2.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를 재생에너지로 가면 좋겠죠. 하지만 그 계획을 세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재생에너지를 태양광으로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든 재생에너지를 태양광으로 하게 되면요. 밤에는 전기 못 씁니다. 원치 않는 거죠. 지금 이 강의도 전기가 없으면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현대생활에서 전기 없이 어떻게 삽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정으로 해서 그게 되려면 땅이 얼마가 필요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악의적인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태양광 판넬을 땅에다 놓는 일, 그런 일은 저는 생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 아까워요. 자, 외국의 경우에 나가보시면은 태양광 판넬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물의 지붕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벽에 있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는 호수나 강가에도 태양광 판넬을 설치합니다. 즉, 기존에 있는 땅 위에다 설치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효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땅을 다 밀고 산을 갈아엎고 거기다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거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 파괴입니다. 모든 태양광은 다 환경 친화적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환경 파괴적인 태양광 있고요. 풍력 발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깎아버리고 그 위에다 풍력 발전기 설치하면 그걸 어떻게 친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이 중요한 기회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하루 동안 쓰는 이제 전기의 양입니다. 이런 전기의 양들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중요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요거 하나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새벽 0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밤 12시까지의 우리나라 전체의 전력 수요를 그래프로 그려본 겁니다. 당연히 새벽에 3시, 4시에는 전력 소비량이 적겠죠.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9시 땡 해서 올라갈 때쯤이면 전력 수요가 올라갑니다. 출근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전기를 쓰다가요. 또 중간에 뚝 떨어져 보이죠? 12시입니다. 우리 밥 먹으러 갈 때 테레비 끄고 모니터 끄고 기계 끄고 하는 게 불 끄고 이게 큰 게 아닌 것 같지만 요 날 한번 보시죠. 2017년 11월 6일 하루 동안에 점심시간에 줄어든 전기의 양이 대략 보시면은 핵발전소 6개 분량 600만 킬로와트 정도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하루 동안의 이런 전력 피크와 또 그렇지 않은 때들이 있는 겁니다. 자, 피크 때조차도 지금까지 역대 최대 전력 실적 보시면은 대략 15%에서 많을 때는 거의 20% 가까운 그런 그 전력 예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지금이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핵발전 얘기는 오늘 좀 뭐 그렇게 아주 깊게는 안 들어갔는데요. 저는 핵발전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핵발전이 만약에 원자력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정말 경제적이고 정말 깨끗한 발전소라고 하더라도 핵발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핵폐기물 때문입니다. 우리 아마 이런 사용 후 해결료 고준위 폐기물이 담겨 있는 수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미 만들어지게 되면 최소한 10만 년 이상은 보관해야 되는 그런 폐기물들이 지금 전국의 핵발전소 수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얘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핀란드에 겨우 하나 처분장을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기술도 없고 사회적 논란도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도 그렇고요. 핵발전에 반대하더라도 핵전기의 혜택을 일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쓰는 전기의 30%는 핵발전에서부터 얻고 있는 것 때문인 거죠. 그런데요. 10만 년 뒤에 이 땅에 태어날 사람들은 핵발전의 혜택을 볼까요? 아마도 안 볼 겁니다. 전기를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게 사람일지 다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면요. 실제로 3만 년에서 6만 년 전에는 호모사피엔스, 우리 현생 인류만 살았던 게 아니고요. 네안데르탈인, 아마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네안데르탈인도 같이 살았답니다. 같이 살면서 그 피가 약간 우리 현생 인류에도 섞여 있답니다. 즉 10만 년 전에는요. 인간만 살았던 게 아닙니다. 이 지구에 인간하고 비슷한 종도 같이 살았던 거죠. 10만 년 뒤에는 인간이 아니라 어떤 다른 종이 저 핵폐기물 때문에 골치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적절한 거냐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핵발전은 최대한 빠르게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통해서 미래 세대에게 최대한 짐을 적게 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은 현재 있는 핵발전소를 신고리 오르코기 이후에 신규로 짓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들은 계속 짓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하에서는 핵발전소의 개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파란색 선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과거 정부에서 보였었던 요 회색 선, 요거보다는 훨씬 더 핵발전소가 줄어드는 경향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탈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즉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건데 정작 문재인 정부 임기하에서는 핵발전소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리고 이런 정책의 이름을 탈원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에너지 계획을 짜는 측면에서 저는 일반 시민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또 다양한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안전하고 깨끗하고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에너지 정책을 세우라라는 요구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오늘 말씀드렸던 전력 분야 말고도 자동차라든가 온실가스 분야에서는 아주 급진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탈핵과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방향에 사실 그동안 편승해 오지 못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20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핵발전을 중심으로 한 수출 중심의 그런 정책들은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방향에 동의한다면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고민 과정에서 지금 정부가 세운 계획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또 그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같이 설득해 들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이 저는 중요하게 앞으로 남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탈핵 정책에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의 골칫덩어리 중에 한 개일 이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얘기 좀 다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핵 문제, 탈핵 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 함께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